펜스 미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 보고를 한 직후에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윗을 통해서 트럼프의 의중을 짐작하게 할 만한 언급을 했는데요. 최대한의 압박이란 대북 정책의 변함이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화를 믿는다고 해왔다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도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 대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하기만 한 것처럼 보였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우리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런 한반도 해빙 모드, 근데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약간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죠.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뭐 상당한 정도의 이 대화가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고 예.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미국으로서도 이런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어떤 그런 형태로 나갔을 때 오히려 압박과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의 잘못하면 비난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 여론이 팽배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소위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거기에서 변함없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실질적인 대화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보상은 없다. 그러니까 대화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대화에 자기들의 어떤 분명한 입장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 미북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본격적인 대화 그런 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소위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강경 일변도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 건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도 이제 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 외교가 주요한 점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서울에 와서 리세션에 자리석에 앉지도 않고 그렇게 퇴장하고 김영남과 한 번의 눈길도 안 주고 이랬던 것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초라한 모습을 노정시킨 거고 미국 국내에서도 이게 우리가 뭐 죄인도 아닌데 왜 피하냐. 거꾸로 당당하게 앉아서 제압을 해 위험으로. 그런데 거기서 피하고 자기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 예. 그렇게 외롭게 있다가 또 우리 정부의 외교가 주력한 거는 그러한 미국을 저는 펜스 부통령이 저는 바로 귀국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우리 대통령께서 김여정 만나서 김영남과 오찬을 하시고 그러고 강릉으로 달려가셔서 외롭게 쇼트트랙 경기 구경하고 있는 펜스 부통령을 찾아갔어요. 예고 없이 찾아가서 오늘 김영남을 만났는데 이러저러한 얘기했고 김여정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보니까 북한도 조금 태도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한테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대화해 보면 좀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갈 때 올 때와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달라져서 제가 볼 때는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원비호 부모랑 같이 오고 천안함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탈북자 만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진하고 나랑 김영남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대체로 미국의 자기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기 기존에 생각했던 행동들은 다 했고 돌아갈 때는 보니까 국제여론이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대화를 아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면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그동안에 상당히 대북 정책의 합리성을 잃었다가 조금은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쪽으로. 그게 뭐냐?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고 제재도 가하고 그러지만
대화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도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씩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리 압박을 해도 오히려 더 심각해졌잖아요. 계속 지난 10년을 보세요. 계속 압박만 했더니 잘 됐다고 북한은 계속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만 더 강화시켰잖아요. 예. 지금 뭐 CIA에서는 3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완전한 능력을 갖추려면. 예. 그런데 뭐 3개월은 지나가고 있는데 압박했는데 북한 경제는 그렇게 후퇴하고 있지도 않고 조금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지금 정도의 압박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건 사실상 무모한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약간의 희망의 싹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평창에서의 그 문 대통령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뤄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예. 상당히 그 성실하게 그 소위 그 대미 그런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 예. 이번 기회도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도 이제 방금 홍 박사가 잘 지적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실까지 한번 예.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설득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대화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아마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제까지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그리고 또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움직임조차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좀 뜬금없이 우리가 들리게 된 측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할 수 있다. 예.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회자되어 왔죠. 또 실질적으로 그 말을 했고 이렇게 보면 그러면 대화를 미국의 어떤 대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그 소위 그 핵을 고도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든가 예. 지금 핵 무장화했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눈을 감아버리고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그 관여 정책으로 나가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대화는 어느 정도 상황을 좀 평정을 한다든가 예. 상황을 좀 더 우호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로 사용할 뿐이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역시 압박과 제재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 김정은 정권 자체가 스스로가 소위 그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바로 인권 정책이죠. 북한의 인권 정책을 최근에 강하게 지금 들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소위 그 백악관에서도 우리 탈북자 분들을 또 일일이 또 만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감을 표하면서 또 이번에 또 펜스 부통령이 그 한국에 왔을 때도 이 탈북자분을 또 여기 데려와서 네. 그것을 또 나름대로 그 세계적으로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축전이니까 이 세계 여론에다가 이 북한의 인권을 부각시키는 그런 또 측면을 강하게 또 나타냈거든요. 자, 이런 자체를 본다면은 이제는 압박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까지 경제적 제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군사적 압박,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인권 압박까지 가세시키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압박과 제재라고 하는데 초점이 가 있으면서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대화를 먼저 하시라 대화 응해줄게. 그렇지만 그 대화에는 분명히 그 원칙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그 압박과 제재가 아니면은 소위 그 너희들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해결 방안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대화를 활용할 뿐이지 여기에 무슨 뭐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긍정적인 형태의 그런 대화는 아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또 분명히 밝혔다는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북한으로서도 사실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과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건지 앞으로 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국제 제재라든지 외교적 고립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고통은 느끼지만 예. 그 고통의 정도가 진짜 김정은의 자기 사근고가 다 텅텅 비고 그리고 정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불만으로 반란이라도 일어나서 정권이 붕괴될 것 같다. 그러면 좀 고려해 보겠죠.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 뭐 마이크 갖다 대면 전부 하는 얘기, 물론 뭐 다 억압된 체제하에서 규정된 얘기를 지정된 얘기 하는 거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는 건 미국 때문이다. 예. 그게 김정은 때문이라고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대체로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990년대 초반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하고 미국이 제재 가하고 의약품하고 식량하고 이제 그것까지 제재를 가하니까 이라크에서 한 50만 명이 의약품과 식량 부족으로 사망했어요. 그때 사담 후세인의 인기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정부나 미국 당국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일입니다. 예. 제재를 가할 때 김정은이 더 위태로워지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는데 대부분의 그 고통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김정은이 자신의 주머니가 비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그 주민들은 김정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예.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교육을 받고 사상 교육을 받잖아요. 미국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자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제재를 가해도 완전히 석유까지 전면 금수, 북한이 석유 한 방울 안 들어갈 정도라면 이제 김정은도 상당히 어렵겠죠. 예. 자기 차에 기름조차 못 넣는다면.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보면 작년에 북한이 3% 이상 성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물론 금년엔 좀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3개월이나 1년이면은 북한이 핵능력을 다 갖는데 이미 너무 늦었죠. 예. 1년 정도면 핵능력을 갖는데 지금도 제재 일변도로 한다? 그럼 뭐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그냥 북한을 괴롭히기 위해서? 북한을 괴롭히는 게 물론 기분은 좋겠죠. 예. 나쁜 나라니까 독재자 너 혼 좀 나봐라.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북한이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도발을 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다가 계속 막 실험하고 하잖아요. 그럼 제재 조금씩 더 가해봐야. 그러니까 진짜로 전면 제재를 하면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지정학적인 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중국하고 예. 러시아가 딱 붙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한목적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북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북핵 문제를 활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많이 활용해요. 중국을 견제하고 예. 또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무기 팔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11월 달에 와서 다 보여줬잖아요. 예. 그때는 상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입장을 좀 이렇게 상당히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한미 FTA 개정하자. 또 뭐 무기 팔고. 예. 일본에 아주 공공연히 일본에 어마어마하게 무기 팔았다. 그리고 중국에는 거의 300조인가 뭐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품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나 봐라 성과 좋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번 돌면서 또 수금할지도 몰라요. 제가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미국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하고 본격적으로 대화하면 저는 2달이면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예. 최우선적인 목표로 그걸 두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지긴 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이 없었지만 이제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과거보다는 더 중요성을 더 높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최고로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는 저는 좀 아직은 의문이다. 네. 박사님 생각처럼 2달 동안 전면 제재를 해서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정 소장님은 제재가 아니고 예. 2달 동안 전격적인 협상을 하면 해결된다는 전격적인 거예요. 협상, 예. 제재가 아니라. 전격적인 협상이나 어쨌든 그렇게만 되면 저도 좋을 텐데. 예. 홍 박사 얘기 들으니까 사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예. 이 협상만 하면은 2달 내로 지금 뭐 모든 것이 해결된다. 참 좋은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사실 왜 그러면은 그걸 몰랐을까요? 뭐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북한의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홍 박사가 앞에도 그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어설픈 제재는 오히려 김정은 정권을 도와줄 뿐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까지 각종 핵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험하고 시험 발사를 하고 이래 했을 때 이것을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 결속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 또 환경으로 활용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제재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만 보면은 우리 홍 박사까지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오히려
저축 체제를 도와준다. 이래 되죠. 바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제재는 지속성이 있어줘야지 이 네. 제재의 어떤 끝을 볼 수가 있지.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없다고 해가지고 제재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해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가지고 이 지속적인 어떤 대북 제재 네. 이런 것을 했을 때 김정은 정권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표현을 할 때 김정은 정권은 핵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늪이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그 핵이라든가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도발을 하면 할수록 지금 계속 그 대북 제재가 자꾸 심화하고 확대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김정은 정권 또 체제를 또 위해 가지고라든가 다른 형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자꾸 이걸 고도화시키는 것을 또 되풀이합니다. 또 그래야 하지 않으면 또 체제가 유지 안 되는 것처럼 네. 이런 어떤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럼 대북 제재를 또 나가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계속 그 늪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수령에 이제 완전히 그 사망하는 단계까지 갈 수 예. 있는 게 이게 늪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또 어설프게 했을 때 누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작대기라도 이래 밀어가지고 이것을 건져 올렸을 때는 그럼 오히려 김정은 정권 이제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 돼버린다.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앞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제재의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나타났던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했을 땐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흑백 그 차별 때문에 사실은 그 전면적인 그 인권 제재를 받았죠. 그 결과 사실은 백인 정권이 두 손을 들고 자기들도 핵을 개발한 것조차도 자연스럽게 그 폐기를 하는 예, 그런 예.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지속성 있게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그 효용성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두 달 내에 그 북핵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은 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 관계상 예. 네, 지금 북한이 핵을 저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 봐요. 왜냐? 북한이 핵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예. 핵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나 이제 더 이상 핵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건 어떤 순간일까요? 한국과 미국과 사이가 좋아져요. 이번에 뭐 김여정이 와가지고 예, 굉장히 좋아졌어요. 미국도 그렇게 굉장히 좋아져서 핵 있어봐야 걸그덕거리지 나 안보에 뭐 핵 없어도 얼마든지 안보가 된다. 그 정도의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근데 예. 그 신뢰를 한국이나 미국이 조성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게 불가능해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만큼의 북미 간, 남북 간 신뢰가 생길 것이냐?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 달 협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고 북한이 핵이 없어도 평화롭게 그냥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당장에 김정은 정권 빨리 망했으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보장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두 달 동안 정말 사고방식을 바꿔서 우리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안 믿잖아요. 북한도 우리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거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린 새 정부다. 그 정부 모른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신뢰할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신뢰가 진정성 있게 조성되면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 연구소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